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대회로 꼽히는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가 2023-2024 시즌 본선 개막전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이어 새롭게 결승전 진출 도전 그리고 우승에 도전하는 정말 대단한 시즌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개막전 일정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차출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의 부상 복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와 처음 호흡을 맞출 이 경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가 난타전이 될 것이다라는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리와 도르트문트의 프리뷰 최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개막전은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 수요일 새벽에 개막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조에 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한 조에 속한 AC 밀란과 뉴캐슬이 먼저 9월 20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에 경기를 치르고요. 같은 시간에 스위스의 영보이스,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경기도 열립니다. 나머지 6경기는 모두 새벽 4시에 열리는데요. 파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뿐 아니라 라치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 많이 참가를 하죠. 츠르베나 즈베즈다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가 등번호 66번으로 챔스 스쿼드에 합류하면서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 출전 준비하고 있고요. 양현준 선수와 오현규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든 셀틱도 페예노르트와 9월 20일 수요일 새벽 4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공식 프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갈망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고 성적은 2020년의 준우승이죠. 우승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파리입니다. 도르트문트와 조편성이 된 것은 행운의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파리가 우승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 2019-2020 시즌인데요. 당시 16강전에서 독일 클럽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갔었죠. 아쉽게도 결승전에서는 또 다른 독일팀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하면서 우승을 내주긴 했지만 도르트문트를 만나서 이겼던 시즌에 결승까지 갔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라질 수비수이자 파리의 수비 핵심인 마르키니스는 이번에도 이 독일팀 도르트문트를 어렵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 팀들도 파르크 대 프랑스, 우리의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것이 이 스포츠의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회가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멋진 축구, 아름다운 축구로 이기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파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5시즌 연속으로 독일 클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독일 팀들과 익숙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새롭기도 한데요. 역대 도르트문트와 파리의 대결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유로파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파리가 1대1로 비겼고 또 홈에서는 0대0으로 비겼던 팽팽한 결과가 있었고요. 지난 2019-2020 시즌의 16강전도 사실은 팽팽했어요. 파리가 1차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대1로 졌었는데 2차전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골득실차 우세로 8강 진출의 주인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역대 전적은 유럽 대항전 기준 1승 2무 1패, 아주 팽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주말 니스와의 리그안 경기에서 충격적인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죠.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부재 속에 중원 창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무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쾰른전 1대0 승리 이후에 보훔전 1대1 무승부, 하이덴하임전 2대2 무승부 등 강등이 유력한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비겼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끌려가던 경기를 4대2로 뒤집으면서 기세를 올렸어요. 다만 상대의 퇴장 이후 수적 우위의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 경기가 도르트문트에게 자신감을 준 게 사실입니다.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골을 넣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실점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도르트문트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모습 보였어요. 전반 11분에 율리안 브란트의 코너킥을 센터백인 마츠 후멜스가 뒤에서 강하게 달려들어오면서 헤더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약점도 세트피스에 있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에 프라이부르크의 그리포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배후에서 침투해 들어온 공격수 헬러가 백헤더로 돌려놓으면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 전반 추가 시간 5분에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 그리포가 연결한 프리킥 크로스를 미드필더인 회플러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2대1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전 득점이 모두 헤더골로 나왔던 양팀이었는데요. 후반전에 도르트문트가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부르크의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필쿠르크의 패스를 받은 도닐 말런이 폭발적인 본인의 스피드를 통해서 단독 돌파로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찌르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었고요. 경기 막판에 결승골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베테랑 선수가 됐던 프랜차이즈 스타죠. 마르크
마르코 로이스가 88분 왼쪽 측면 후방 지역에서 올린 오른발 프리 크로스가 날카롭게 문전을 찔렀는데요. 1차적으로 슈팅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마츠 후멜스가 끝까지 쫓아가서 밀어 넣으면서 3대2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 세트피스에서 후멜스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여기에 총공세를 펼친 프라이부르크의 뒷공간으로 마르코 로이스가 1차 침투 패스를 받아서 문전 우측까지 달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4대2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파리전도 도르트문트가 로이스 선수를 선발 기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후반 조커로서 날카로운 기술, 정밀한 킥 능력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파리 같은 경우 니스전에 이강인 선수가 부상 회복 중에 아직은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결장을 했고, 마르코 아센시오도 유로 2024 예선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한 달가량 빠지게 됐거든요. 즉 음바페와 덴벨레, 이 하무스로 구성된 3톱 공격이 니스전에 가동됐지만 이번 경기도 가동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이강인도 없고, 또 그래도 침투 패스가 좋은 이 아센시오가 없다 보니까 공수가 좀 따로 노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후반전에 우가르테, 무아니, 바르콜라 같이 후방 빌드업이 되는 선수라든지 공격수들을 투입을 했음에도 경기를 뒤집지 못했던 파리였는데요. 당시 장면을 살펴보면 전반 21분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음바페가 공을 몰고 들어가다 뺏기면서 자기 진영에서 공을 뺏긴 게 위협적인 상황이 됐는데요. 니스가 라보르드의 슈팅이 1차적으로 수비에게 막혔지만 다닐로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모피가 그대로 왼발 슈팅으로 구석에 밀어넣으면서 앞서갔어요. 이 장면도 2대1로 주고받는 상황에서의 플레이, 연계 플레이도 좋았던 니스였습니다. 29분에 파리가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 역시 음바페의 개인 능력이었죠.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한 하키미가 가운데로 공을 빼줬고, 배후에 있던 음바페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그대로 때려 넣으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58분에 또 한번 측면 수비가 무너졌는데요.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압박과 풀백 라인이 높이 전진했을 때 그 뒷공간의 문제가 계속 노출됐습니다. 모피가 왼쪽 측면에서 다닐로를 개인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온 라보르드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연결해 다시 2대1로 앞서갔고요. 68분에는 모피가 단독 돌파로 파리 수비 2명을 제친 이후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3대1 쐐기골까지 나왔습니다. 87분 교체로 들어온 무아니의 크로스 패스를 음바페가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하면서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웠는데요. 파리가 3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음바페의 공격력은 좋지만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들이 있고, 특히 음바페 선수의 이런 좋은 능력들을 미드필드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바페 선수가 혼자만의 능력으로만 골을 넣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이 분명히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도르트문트 전까지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있다가 아시안 게임에 보내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일단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 3톱에 비티냐, 우가르테, 자이레 에메리의 3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막 부상에서 회복해서 복귀전을 치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발 출전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이르면 60분기에 투입이 돼서 30여 분 정도를 소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면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수비 라인은 루이카 헤르난데스와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마르키뉴스와 하키미로 구성될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을 갖추고 있는 아데예미와 말런을 좌우 측면에 두고 장신 공격수 알레가 최전방에 포진하고, 미드필드 라인에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비처, 수비적인 조율과 패스 공급이 좋은 엠레잔,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브란트,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3미들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센터백 라인에 슐로터백과 후멜스, 독일 대표급 선수들이 표준되어 있고, 코벨 골키퍼도 선방 능력이 대단한데요. 좌우 풀백이 벤세바이니와 볼프로 이전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음바페와 덴벨레가 잘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지난 니스와의 경기에서는 평점 5점대가 나올 정도로 1대1 기회도 놓치고 쉬운 기회도 놓치고 돌파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무력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도 덴벨레가 이미 프랑스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라면서 프랑스 언론의 지적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벨레의 부진과 더불어 미드필드 라인에 네이마르도 떠나고 메시도 떠나고 베라티까지 떠나면서 중원 조율과 플레이메이킹이 된 선수가 없는 게 파리의 최대 문제라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언론 레키프에서 보도했는데, 이러한 창의성 공백을 이강인 선수가 메울 수 있다라고 레키프도 보도했었고 파리지앵도 보도했었잖아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했었고,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야 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전 이후의 경기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이 도르트문트전에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의 창의성을 잃은 플레이를 극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키프도 파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앞둔 컬럼에서 이 창의성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의 이탈로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에 큰 공백이 생겼고, 누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진단은 워밍업 경기 프리시즌 초반부터 내려지고 있었는데요. 파리는 창의성과 공격 빌드업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미 팀을 떠났지만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는 자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길 원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었고, 두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다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실제로 8월 초에 있었던 전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네이마르가 3대0 승리를 이끌었고 즉각적인 임팩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즌 초반 리그왕에서 흔히 보여지고 있는 파리의 과도기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마술 같은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네이마르 그리고 베라티가 보여줬었습니다. 음바페는 창의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지만 집단적인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레키프는 지적을 했는데요. 파리의 창의성에 대한 약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만 스포츠 디렉터인 캄포스 그리고 감독인 엔리케에겐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필을 가진 선수들과 헤어지기 위해 모든 걸 다 했다. 즉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를 내보냈는데 그를 대체할 선수에 대한 영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로 충분하다. 특히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드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루이스 에니케의 파리는 리그왕 첫 5경기에서 무려 66% 이상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세트피스도 아쉽고 또 미드필드 플레이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리스전은 3대2로 골을 넣으면서 지긴 했지만 로리앙, 툴루스전 같이 잘 조직된 팀으로 실점하지 않는 형향의 팀들과 경기할 때는 골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가 후반전만 뛰었었죠. 파리의 주장 음바페 그리고 부주장이 된 우스만 덴벨레는 창의성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메시, 네이마르, 베르나티가 떨어지면서 이 선수들이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공을 지켜내고 놀라운 패스를 할 줄 알았던 선수들인데 이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팀에서 사라졌다라는 점은 파리의 가장 큰 문제다. 우가르테가 있었던 리옹전과 달리 니스전은 우가르테가 없기 때문에 전방 압박과 빠른 회복도 안 되니까 속공도 안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온 겁니다. 90년대 파리의 핵심 선수 중에 하나였던 알랭 로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레르는 매우 평범하고 비티니아는 창조자가 아니고 자이르 에메리는 풀백들이 조직적인 플레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즉 솔레르는 창의성이 없고 비티니아도 기능적으로 뛰어날 뿐 경기를 조율할 수가 없고 자이르 에메리는 풀백 뒷공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플레이메이킹을 할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니스전 같은 경우에는 파비안 루이스도 허벅지 부상으로 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창의성 문제를 빨리 이강인 선수를 주력으로 키우면서 쓰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그 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도 이강인 선수를 부상자 명단에 올려놓긴 했지만 에니케 감독이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를 동행시키고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보내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비안 루이스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센시오, 무키엘레, 멘데스, 킴펜벤 뛸 수가 없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메니에, 모레이, 레이나, 듀란빌 선수가 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리도 도르트문트도 지난 주말에 실점을 많이 했죠. 2골씩을 실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적인 문제들을 또 공격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파리가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도르트문트도 사실은 뭐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이번 경기가 파리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파리의 승리에 조금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을 보면 홈팀 파리의 승리에 1.73배로 파리가 그래도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고요. 무승부 4.12배, 도르트문트 승리는 4.44배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 예상되는 맨시티 원정 같은 경우에는 츠르베나 츠베즈다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배당률이 나오고 있죠. 맨시티 승리가 1.05배로 확실하고 무승부가 무려 15.47배, 츠르베나의 승리는 33.87배, 33배가 넘는 배당률은 거의 잘 안 나오는데요. 과연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양현준, 오형규 선수의 출전이 기대되는 셀틱의 페이노르트 원정도 홈팀 페이노르트의 승리가 1.60배로 훨씬 우세한데요. 과연 한국인 선수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활약 펼쳐보일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현지 반응과 분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